북한이 오는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36년 만에 노동당 대회를 치른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구축하려는 건 무엇일까요?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산업은행 김영희 북한경제팀장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 대관식의 완결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고인민회의 방금 리포트에 잠깐 입법기관이다 이렇게 언급이 됐었는데 우리에게는 사실 좀 생소한 개념입니다. 어떤 건지 간략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남한의 이제 국회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한의 국회처럼 이제 입법권을 행사를 하죠. 네. 그리고 임기는 남한은 4년이지만 북한은 한 5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하는 역할은 뭐냐면 네. 그러니까 법도 제정하고 뭐 그 개정도 하고 그러지만 또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1회 이상 네. 이렇게 개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하는 역할이 그 1년 동안의 내각의 성과, 그다음엔 올해 내각이 해야 될 과제 이런 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대체로 신년사가 나오고 1월 1일 날 신년사를 하고 과거에는 공동사설이었죠. 네. 그걸 한 다음에 4월 달에 주로 이제 최고인민회의를 하는데 그리고 이례적으로 하는 것은 9월 달이나 10월 달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부득이하게 다른 이제 그 제시해야 될 과제가 있을 때 그렇게 하고요. 대체로 4월 달에 하면서 신년사에서 제시된 내용을 다시 한번 그때 강조를 하면서 1년 동안 인민경제 발전 계획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국가기구, 네. 국가 권력기관을 선거를 합니다. 근데 그 국가 그러면 국가기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거죠. 우선 가장 큰 국가기구 중에 가장 큰 기구가 최고인민회의. 네. 그다음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우리 말하면 우리도 여기 상임위원회가 있지 네. 않습니까? 상임위원회. 그리고 국방위원회. 그리고 내각. 네. 그다음에 뭐 지방인민위원회 이렇게 국가기구들을 쭉 선거를 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위원장, 부위원장, 내각의 상 이런 그 밑에 그 내각의 상 밑에 뭐 부상 이런 사람들은 선거를 안 하고 네. 여기 장관급까지 이렇게 선거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당대회가 끝난 지 2달도 안 됐는데 최고인민회의를 또 개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4월에 열리거나 아니면 이례적이라고 한다면 9월, 10월에 열리는데 이번에는 6월이란 말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4월에 거의 매년 한 번씩 이제 1차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데 네. 이번에 4월 달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만 열렸습니다. 그 상임위원회에서 열려가지고 예산 문제만 처리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국가 차원의 다양한 그런 기구들의 어떤 개편 문제라든가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또 이 중요한 경제 정책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네. 전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5월에 그 7차 당 대회가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열렸지 않습니까? 이 당 대회를 앞두고 4월 달 최고인민회의가 약식으로 상임위원회만 열린 거죠. 그래서 이제 당 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네. 이제 별도의 정식 최고인민회의를 열어가지고 인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경제 개발 전략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입법 차원의 어떤 측면 지원 조치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단행해야 되기 때문에 형식상의 입법 기구에 불과하지만은 그래도 6월 달에 바로 열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언급해 주셨던 부분이 어떤 인사 부분 그리고 선출할 수 있는 권한 이런 부분인데 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김정은이 그래서 이제 직책을 바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 직책이 뭐 9개나 된다고 하던데요. 더 가질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식 사회주의, 북한이라고 하는 그런 이 나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최고 책임자가 이 세상에서 좋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직책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북한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인데 네.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가 당 제1비서라는 그 직책 대신에 노동당 당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새로 말하자면 네. 그 장명해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게 국가 차원의 어떤 직책명도 최고 수위라고 하는 최고 수위에 맞는 새로운 직책명을
걸고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 거론되는 것이 이제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 중앙인민위원장 이런 그 직책을 달고 나오지 않을까 이런 그 전망을 하는 그런 이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직책 명예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어떤 새로운 직책을 갖든지 간에 과연 김정은이가 이 국제사회가 바라는 또 남북 간의 어떤 통일 문제 또 이 한반도의 안정 문제 또 비핵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상적인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네. 그런 자질 있는 지도 리더십 그런 또 통치 행위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훨씬 어떤 직책을 그렇죠. 갖고 다시 등장할 것이냐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직책보다는 이제 행동, 어떻게 정책을 펼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북한이 그렇게 나올지 이런 부분은 의문입니다만 어쨌든 김정은 북한의 명실공히 최고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투 욕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도 그랬습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도 똑같은 직책을 다 가지고 있었죠. 이름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근데 저는 이번에 그 김정은이 이번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도 아니고 네. 노동당 위원장이거든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그렇게 그 직책이 변화를 통해서 역할은 똑같지만 직책만 이렇게 그러니까 호칭만 바꾸거든요. 지금 보면 호칭을 이렇게 바꾸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김일성을 많이 따라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김일성이나 아버지 김정일이한테서 조금씩 그 그늘 밑에서 벗어나려는 것은 있지 않을까 이런 호칭의 변경을 통해서 저는 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위치가 불안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지금은 이제 위치가 불안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7차 당대회를 이미 개최를 했고 거기서 이제 뭐 권력기구, 당 권력기구는 다 구축을 했고 이러기 때문에 정치적인 안정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북한은 노동당이 있고 집권당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행정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기구가. 근데 국가기구가 지금 보면 김일성이나 김정일 때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북한에서는 국가 주권이 최고 지도기관이라는 게 과거부터 쭉 내려왔던 게 중앙인민위원회였어요. 그런데 92년도에 북한이 헌법을 바꾸면서 국방위원회라는 걸 새로 내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 국방위원회를 내온 것은 김일성이 자기가 몸이 아프고 하니까 후계에 세습을 하려니 주석은 국방위원장을 겸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김일성이가 주석을 갖고 있으니 국방위원장을 아들한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방위원회라는 걸 헌법을 통해서 내오고 당시에는 중앙인민위원회라는 게 최고 지도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딱 죽고 나니까 영원한 주석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중앙인민위원회를 없앤 거죠. 김정일이가. 그걸 직책을 쓸 수가 없으니까. 예, 직책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지금 현재 국가 주권이 최고 지도 기관이 빠져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럼 국방위원회가 최고 주권 기관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북한의 국가 주권이 최고 지도 기관은 지금 비어 있고 국방위원회는 최고 주권 기관에서도 국방의 최고 지도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은 보면 할아버지 때의 그 지도 기구 국가 기구 체계를 그대로 되살리고 있거든요. 당 기구랑 이거 다 되살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걸 놓고 볼 때 최고 지도 기관을 내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국방위원회보다 국방위원회는 주석이 겸하기 때문에 주석을 대행할 수 있는 그 무언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최고위원회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이 국가 지도기관 선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직책을 또 갖게 될지 이제 뭐 다 갖고 있는 직책들이 많아서요. 그 부분도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대 교체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북한의 우방국들까지도 북한과 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고립돼 있는데 어떤 고립 외교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새 인물을 내세우지 않을까 이런 추측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현재 북한이 처해 있는 어떤 그 대내적인 환경을 보면 가장 지금 큰 김정은이의 과제 중에 하나가 국제적인 고립을 탈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제적인 고립은 단순한 정상적인 외교 행위를 갖고는 국제적인 고립을 탈피할 수가 없다. 현재 국제적인 고립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인권 탄압과 그다음에 이제 비핵화를 하지 않고 사실상 핵무장 국가로 그런 고도의 핵 정책을 고도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데 따른 고립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립 외교를 탈피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어떤 인사를 쇄신하는 것으로서는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미 외교 진영의 경우에는 외교 수장이 이미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이용호 부상이 외상으로 올라갔고 전 이수용 외상은 이제 부위원장으로 또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 국제 담당 비서를 겸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대남 담당 비서는 이미 오래전에 김영철 전 경찰국장이 또 대남 담당 비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남 전략 면에서나 또 전반적인 포괄적인 북한의 대외 외교, 이 당 차원의 외교든 국가 차원의 외교든 이런 외교를 할 수 있는 최고위 진영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떤 고립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고위직의 아주 최고위직의 인사를 새로 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굳이 예측을 한다면 그 차상의 고위직, 즉 말하자면 실무 차원의 고위직 정도의 어떤 그 부분적인 변화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비핵화가 되지 않고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볼 수밖에 비핵화의 어떤 그 향방에 대대적인 변화가 없이는 외교 진영이 설령 바뀐다 하더라도 저희 전망과 달리 바뀐다 하더라도 현재의 어떤 외교적인 고립에서 벗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네. 지금 북한은 고강도 대북 제재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당대회 때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이라고 해서 어떤 수치나 그런 부분도 없이 좀 추상적인 전략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좀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북한이 이제 인민경제 발전 계획이라는 게 뭐 5개년 계획, 6개년 계획, 1차 7개년, 2개년, 2차 3차 7개년 계획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숫자를 밝혀진 이런 계획들이 도대체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대체로 보면 당대에서, 노동당대에서 숫자가 적힌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지금까지. 3차 당대회, 4차 당대회, 5차 당대회, 6차 당대회 이렇게 쭉 왔었거든요. 그리고 딱 하나는 뭐냐면 그 노동당 전원회에서도 한번 이게 계획 숫자가 밝힌 이런 계획을 내놓은 적이 있고, 그리고 3차 7개년 계획만큼은 84년도인가 할 때 최고인민회의에서 딱 한 번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노동당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올, 글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전략 자체가 당대에서 이미 내놨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북한이 계획이 아닌 전략으로 내놨느냐, 이런 부분이죠. 숫자를 밝혀서 주민들한테 희망과 비전과 이런 거 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지금 대외적으로 대북 제재를 받고 있고 핵 문제 때문에, 그리고 대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대외적인 환경이 있는데 숫자를 조목조목 밝혀놓고 집행을 못한다면 이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계획이라는 것은 국가의 법이고 꼭 집행해야 의무이기 때문에 이번에 7차 당 대회에서 대북 제재라는 것을 고려를 해서 전략이라는 두리뭉실한 비전만 쭉 제시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이 최고위원회에서는 이런 것보다도 올해 지금 200일 전투랑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인민경제 계획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겠는가를 신년사에 비추어서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다시 계획으로 제시될 가능성은 좀 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없이는 계획조차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지금 이 제1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바꿀 것인지 이 부분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국방위원회를 없애고 다른 형태의 좀 안보기구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평가를 할 때 중요한 것이 이제 김정일이 자기 아버지하고 김정은 시대의 어떤 그 국가를 유지해 나가는 데서의 어떤 통치 기본 수단을 달리하고 있어요. 김정일 때는 선군 정치를 했거든요. 선군 정치를 중심으로 북한을 끌어왔기 때문에 이 선군 정치를 실행하는 주무기구로 국방위원회를 창설한 겁니다. 이게 김일성 때는 이게 없었던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는 지금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느냐? 선군 정치가 아니고 선당 정치를 하고 있어요. 당우위 중심, 전통적인 사회국가주의 노선에 따른 당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위원회의 변경 가능성이 이러한 큰 통치 구조의 틀의 변화로 본다면 국방위원회가 이번에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유명무실한 기구로 남을 수도 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국가 안보를 다루는 어떤 특히 군사 문제를 다루는 이런 기구가 새로 신편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당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신데요. 또 김 팀장님, 북한은 최근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대화 제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도 어떤 대화 제의를 또 해오진 않을까, 압박을 해오지 않을까 이런 시각들도 있던데요. 최고인민의 역할을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헌법을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뭐 부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정, 수정, 보충하고 국가지도기관 선거하고 인민경제 1개년 그 해 당해년도 계획을 발표를 하고 지난해에 인민경제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잘못된 건 뭐고 잘한 건 뭔지 그것을 결산을 하고 네. 예산 부분 하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담이라든가 이런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네. 북한이 헌법을 개정을 하면서 거기다가 최고인민회의 역할에 기능에 회담도 제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못 박아 둔다면 회담 제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어떻게 개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헌법 개정을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저희가 북한의 이 최고인민회의 전망을 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